명랑해전입니다. 일본군이 이제 서울을 내놓고 남부로 철수한 다음에 한동안 이제 휴전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1597년에 휴전이 깨지면서 일본군이 대대적 공세로 나오게 되죠. 당시 일본군은 서울까지 점령을 정확하진 않은데 뭐 돌아가는 말로는 서울까지 점령하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 임진년의 전술적 실패를 이제 교훈 삼아서 먼저 호남을 정복하고 올라간다. 그때는 임진년에는 경상도로에서 그냥 서울로 직진하자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호남을 먼저 쓸고 서울로 가자. 호남을 먹으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라는 식으로 해서 호남 지방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큰 비극이 나죠.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이 함락되고 또 남원성이 함락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군도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육지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선 수군도 이제 괴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충격적인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죠. 칠천량에서 패전하고 진주성과 남원성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 이 정효재란이 지금도 연구가 잘 안 돼 있는데 도대체 일본군의 정확한 목표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선에 이제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일본군 장수들이 조선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의병이라든가 행주산성 전투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조선 군민이 저항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군사적 점령은 가능해도 통치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현재 있던 장군들은 철수하겠다 하자고 하는데 도요토미가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공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앞으로 연구가 돼야겠지만 이때 일본군 장군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명령이 나오니까 그냥 한번 공세로 나간다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좀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본군의 행동을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전투 중에는 물론 뭐 학살도 벌어지고 온갖 불상사가 생기지만 그래도 조직적이고 정말로 그냥 아예 이거는 목표 자체가 그냥 섬멸이야 이런 식의 전투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효재란 때 되면 성 같은 걸 점령하면 정말 남김없이 학살을 해요. 그러니까 통치는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주성에서도 그렇고 남원성에 지금 남원에 만인의총이 남아 있습니다만 민간인까지 가리지 않고 학살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도 보면 뭐 도로에 시체가 나뒹굴고 고대일록이라는 기록을 보면은 이제 피난민들이 지리산 쪽으로 이제 숨었는데 추격해 와요. 근데 보통은 이제 포로도 잡고 뭐 이러는데 골짜기에서 왜군이 덮치더니 남김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랄까 좀 광란의 살인극을 해요. 당시 일본인들 기록에도 봐도 조선인들을 잡는 대로 죽인다. 그 좀 이해할 수 없는 광란의 살인극을 벌립니다. 그런 걸 보면 정유재라는 자체가 이제 뭐 조선을 정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쓸고 빨리 가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를 보는 건 조선인들이죠.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정유재란 때의 피해가 어떤 의미로 보면 임진왜란 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비극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돼서 육지가 이제 남원까지 함락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직산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일본군을 진격을 저지하려면 역시 또 바다에서 막아야 진격이 저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직전에 칠천량 해전으로 조선 수군이 괴멸해 버립니다. 엄청난 창극이었죠. 거기다가 원균과 이역기까지 전사해 버립니다. 사령관이 전사한다는 건 사실 그쪽 전체에 대한 통제를 잃는다는 의미가 돼요. 되게 심각한 것이죠. 조정에서는 마침 이제 풀려났던 이순신 장군을 급거 복귀시키죠. 그랬는데 와보니 전선은 겨우 12척밖에 없어요. 그중에 8척은 경상우수사 배설이 칠천량에서 홀로 탈출할 때 가져왔던 8척이었습니다. 당시 도원수였던 권율은 뭐 수군이 뭐 이제 거의 괴멸돼 버렸으니까 그 잔존 병력을 차라리 육군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육로와 수로를 막아야 되는데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육로에 집중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일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수군을 없애버리려는 음모나 이순신 장군하고 갈등 이런 건 아니고 난중 일기를 봐도 이순신 장군이 권율 장군하고 좀 살갑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능력 있고 소신 있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근데 좀 실수라도 하면은 잘못했다고 그럴 텐데 또 맞는 말만 하잖아. 자기 리더분들 만나보면 틀린 말 하는 부하보다 맞는 말만 하는 부하가 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면상으로 권율과 이순신이 특별한 갈등은 없어요. 그리고 상관이잖아. 그래서 또 이제 존중을 하는데 이때도 의견 교환이었어요. 전술적 의견 교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력이 부족하니까 한쪽으로 몰자. 이건 전쟁에서 늘 나오는 얘기인데 이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아니다. 바다에서 막아야 된다. 전략적으로 바다에서 막지 못하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인으로서의 정말 놀라운 건데 우리가 흔히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 보면은 늘 뭐 이기는 싸움만 한다. 확실히 준비된 싸움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군인에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확실히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전멸을 하더라도 전략적 목표에 충성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희생은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이 전략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면 전멸하더라도 해야죠. 이게 진정한 군인 정신인데 이순신 장군의 논리는 이거예요. 수로를 막아야 된다. 해로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 한 유명한 말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들으면 12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12척 아니라 1.2척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해로가 뚫리면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니까 무조건 시도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순신 장군이 참 군인인 거죠. 군인은 자기가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전략적 목표에 충성하는 것이죠. 자, 조선 수군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본군과의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이 이순신 장군이 복귀했다고 하니까 옛 부하나 남아있는 병사들이 자진해서 찾아와서 합류를 합니다. 이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심유경이라고 이제 그 명나라 우리가 흔히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그 양반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조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조선은 예의의 나라라서 병법을 모른다. 그리고 명나라 사람들이 조선이 하도 이제 동방예의지고 선비 이러니까 이 나라는 참 예의범절은 좋은데 아녀자의 나라라서 군대가 약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라의 제도나 이런 게 잘못돼서 그래요. 전쟁이 나니까 단숨에 변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순신 장군을 찾아와서 합류하게 되죠. 심지어는 도망쳤던 지방관들도 이순신 장군 밑으로 모입니다. 이거를 보면 확실히 이순신 장군이 꽤 센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합리적인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 최선의 노력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8월 3일에 통제사로 재임명되는데 명랑해전은 9월 16일에 벌어집니다. 7천량 해전 승리 후에 수군이 다시 육전에 합류합니다. 막 남원성에도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바다에서 싸우면 남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약탈물을 노리고 들어갔던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선 수군이 이제 완전히 괴멸했다고 판단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위대한 승리는 항상 적이 도와줘야 돼요. 두 가지가 만나야 이제 대승이 벌어지는데 덕분에 이제 조선군이 시간을 법니다. 시간을 벌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실 이순신 장군이 처음부터 울돌목에 싸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수습을 해야 되니까 진영을 여러 번 옮기는데 8월 29일이 되어서야 진도 벽파진 쪽으로 진영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선 한 척이 증가해서 전함이 모두 13척이 됩니다. 여기에 맞싸우는 일본군 함대에는 133척 설이 있고 300척 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문서에 나타난 거랑 뭐 피난민이 바다에서 세봤더니 300척이다. 뭐 그런데 또 하나 가능한 추측은 뭐 역시 과장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군 전체 함대 중에서 소수만 전투에 참여한 건 맞습니다. 요게 이제 명랑해전에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인데
당시 일본군은 과거에 조선 수군한테 당했던 것이 판옥선을 이용한 조선군의 전술. 그러니까 일본군보다 큰 배를 만들어서 좌우로 협공하는 전술에 이제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휴전 기간 동안에 수군을 증강하면서 배를 키워요. 그래서 일본군의 전함 중에서 가장 큰 배가 아타케라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안택선이죠. 이런 전함을 더 개조하고 대형화해서 정유재란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돌목은 좁고 물살이 빨라서 아타케가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얘들은 머물러 두고 중소형 함선이었던 새끼분해만 진입을 시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배가 못 들어올 만큼 좁은 데는 아닌데 왜 못 들어오느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전술적인 문제야. 아다케와 새끼분해가 팀을 이뤄 싸울 때하고 새끼분해로 밀어붙일 때가 다른데 아다케가 있고 새끼분해가 모이면은 이제 하나의 기갑 중대처럼 돼서 대형 함선이 들어가면서 작은 배들이 엄호하는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명랑처럼 물살이 빠른 곳에서는 이런 포메이션이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기껏 준비했던, 그러니까 조선군하고 싸울 때 저희가 한산 대첩할 때 얘기를 가만히 기억 더듬어 보시면 조선의 이 함대 팀들이 일본군의 큰 배를 잡고 주변을 소탕해 버리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배를 더 키워서 그 함포, 대선에 대한 함포라든가 집중 공격을 막아내고 새끼분해 같은 배로 부딪혀서 타고 올라오는 전술인데 이 버텨줘야 할 대선들이 좁은 수역에서는 버텨주지를 못할 뿐 아니라 흔들리게 되니까 뒤로 빼버리고 그냥 옛날처럼 즉 그 옛날 일본군이 해적들이 왜구들이 쓰던 중소형 함선으로 개미떼처럼 달려가서 붙어서 이긴다 이런 작전으로 바꾸었던 거죠. 그런데 새끼부대는 이제 전통적인 그 일본의 전투함입니다. 그러니까 좁고 갑판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를 가지고 와서 조선 배에 이제 붙어서 타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배를 깨트려서 침몰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백병전용 전술인데 조선 수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껏 개량 전술을 만들어 놓고 옛날 전술로 회귀한 것이 명랑해전에서 일본군이 패전하게 됐던 결정적 요인이라고 그러죠. 그건 다시 말하면 이수인 장군이 명랑을 선택한 것이 우리는 소수고 적은 다수니까 좁은 곳에서 싸우자라는 근본적인 것은 그런 거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일본군이 기껏 준비했던 개량 전술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전술적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옛날식 돌격 전술을 하는 새끼부대와 조선의 판옥선 간의 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서부터 필름이 끊깁니다. 여기서 제가 좀 신나게 막 이렇게 싸웠습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전투 양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엔 이수인 장군이 앞에 나가 싸웠다. 그랬더니 왜군들이 이수인 장군의 대장선을 향해서 몰려들었다. 그리고 다른 배들은 구경만 했다. 이것도 명확하진 않고 구경만 했다는 건지 저쪽에 떨어져 있었는데 빨리 구원하러 안 왔다는 건지가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이수인 장군이 선두에서 싸우면서 격전을 벌이다가 분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수인 장군 타겟으로 몰려드니까 이쪽으로 와라 그랬는데 겁먹고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일설에는 물살 때문에 못 왔을 거라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오지 않았다. 그래서 몇 번이고 이제 깃발 신호를 보냈는데 안 오더라. 그러다가 이제 거제현령 안위가 이제 옵니다. 여기서 이수인 장군이 특이한 게 아니 남들 안 오는데 안위가 왔으면 너 훌륭하다 이래야 되는데 너 이놈 장군이 위험한데 구경하다가 이제 와? 너 오늘 제대로 안 하면 끝나고 군법회의가면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수인 장군이 참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심하신 것이냐? 전투 중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다루는 법인데 구경하는 사람보다 온 사람이 착한 거는 맞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적선을 향해 돌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나가라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인망을 잃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인망을 안 잃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훌륭한 그냥 지휘법이라고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싸우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과연 안위가 뚫고 들어가서 적선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이제 안위 쪽으로 몰려들어가 포위가 되죠. 그러자 다른 배들이 안위를 구하러 달려가서 또 이제 새끼 부대들을 소탕하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장계에 있는 대가 개요인데 전술적으로 보면은 판옥선은 크고 새끼 부대는 작아요. 그러면 옛날 거북선을 해주던 역할을 판옥선이 하는 거죠. 나가서 타겟이 돼주고 새끼 부대가 몰려들어요. 그러면 뒤에 있던 배들이 와서 좌우로 협격하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순신 장군이나 안위가 혼자 포위됐는데 다른 사람이 구경만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작전이 나가서 타겟이 되고 몰려들면은 와서 치는 건데 장군 입장에서는 타이밍 됐을 때 빨리 와야 되는데 제때 못 올 수도 있고 이게 1분 1초가 급하니까 빨리 와라. 뭐 하냐 빨리 와라. 니들 구경만 하냐 이렇게 말해 표현상으로. 우리도 평소에 그러잖아. 처음에 다 작전을 짜놨어. 지금이 타이밍이야. 빨리 와 구경만 하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고 해석을 하니까 놀고 구경만 했는데 혼자 싸우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작전이 나가서 타겟이 돼서 모으고 치는 거예요. 이게 싸울 때 말에 우리가 단어에 자꾸 쏟게 되는데 원래 작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울돌목이 또 왜 중요하냐? 아다케가 못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조류가 급하기 때문에 배들이 잘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타겟이 되고 새카맣게 몰려든다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12척밖에 안 되고 적은 100척이 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옛날 목선들은 조류에 걸리면 제대로 조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물살이 급한 쪽에서면 배들이 이순신 장군이나 안위의 배를 노리고 오다가도 다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비효율성을 유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0여 척이 있다고 그래도 나는 내 근처로 온 몇 척만 잡으면 되는 거죠. 요게 아마 명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소탕을 하고 떠내려간 배들은 전투에 참전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적선이 100척이 넘었지만 정확히 그 숫자를 모르겠어요. 그중에 2분의 1이든 3분의 1만이 실제로 조선군 함선 근처로 왔고 조선군은 그 다음에 모아서 잡으니까 12척으로도 충분히 격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명랑해전의 대승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명랑해전에서 이제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밑에 이게 쇠사슬을 이건 옛날 영화에도 참 많이 나왔는데 철선을 까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포구 같은데 그러니까 배가 머물도록 조그만 이렇게 항구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 입구에다 까는 건 있는데 명랑 전체에다가 그걸 깔지는 못하고 그리고 쇠사슬에 눈이 없기 때문에 그걸 깔아놓으면 아군 함선도 걸릴 것이고 그리고 그걸 까는 거는 넘어오지 말라는 건데 왜군을 끌어들여서 공격하는 게 조선 수군의 목적인데 이걸 치고 여기로 건너오지 마 할 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철선을 떠나 보내자고요.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울돌목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진도대교가 있는 곳이 울돌목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뭐 바다에 대해서 알겠습니까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류가 조력이 제일 빠른 데가 거기라고 그러죠. 근데 현지 분들 말씀을 들으면 진도대교가 놓이면서 이게 속도가 줄어들었대요. 아니면 좀 잘 안 보이게 됐다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뭐 진짜 굉장했다. 뭐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물살이 빠른 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선 일본뿐 아니라 조선 수군도 이게 배 조정이 안 되는데 과연 여기서 싸울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거기가 아니라 조금 북쪽, 그러니까 우수영 자리가 있고 거기 양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뭐 딱 증거가 없어요. 아무튼 물살이 빠르고 배가 움직이기 힘들겠다는 것도 합리적인 추정이지만 꼭 거기가 아니라고 또 100% 논증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은 그 벽파정 아래라고 또 이렇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한 기록인지 후대에 그렇게 이제 소문으로 만들어진 건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데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좁은 수역을 통해서 일본군의 전술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또 공격해 들어오는 새끼 분해를 분산시킴으로써 모아서 때려잡는 전술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명랑해전의 역사적 교훈은 뭔가? 첫째는 일단 조선 수군이 재건할 시간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배의 최고 장점은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사각형이고 넓적하고 그래서 배가 조금 본 데는 없지만 만드는 데는 열흘이면 만들어요. 나오면 자르고 막 갖다 끼니까. 그래서 조선 수군이 재건하는 시간을 벌었고 결국 12척 함대도 못 이겼기 때문에 그 뒤로 일본 수군은 감히 조선 수군한테 덤비지 못하게 되죠. 마지막에 노량해전이 벌어지지만 그거는 고립된 고니시 군대를 구출하기 위한 그야말로 결사적인 걔들 입장에 덤볐던 거고 정상적인 이제 공세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로 확보를 포기하게 되고 명랑해전 한 달 후에 직산 전투가 벌어집니다. 정유재란이 육지에서 마지막 전투가 이제 직산 전투인데 사실은 거기서 일본군이 승리했어도 해로가 막혔기 때문에 서울까지 진격하거나 장기전으로 가기는 이미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군 수뇌부는 명랑해전에서 패배했을 때 사실상 일본군 수뇌부들은 봐라, 조선 정복은 틀렸다라고 다시 한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은 이순신 장군의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지만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전투도 감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상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병사들이 항전 태도를 굳히고 적합한 지역을 찾아냈어요. 이런 식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군대가 불가능에 도전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싸워본다라는 자세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의 능력이고 하지만 아무리 리더가 훌륭하다고 해도 그런 경험이나 훈련 없이 몇 단계를 상승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군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지난 임진왜란 7년 동안의 조선 수군의 발전된 모습이고 이순신 장군의 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상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실수도 같이 봐야 됩니다. 손자병법에서 중요한 교훈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지 백전백승이라고 절대 안 했어요. 손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최선의 능력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싸워서 지지 않게는 할 수 있어.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지지 않게 하는 건 내 능력이지만 이기는 거는 적장의 능력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랑해전같이 압도적인 열세에서 이기거나 또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때는 항상 상대방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상대도 같이 훌륭하면 일방적인 승리는 나오지 않잖아. 그럼 여기서 일본군의 실수는 뭐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만 이기면 된다라고 할 때 전략적 사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 막 열심히 올라가요. 막 이제 이러고 요 바위 하나만 넘으면 돼. 그때 갑자기 왁 하면서 그냥 확 달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쟁사에서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무려 7년 동안 한반도에 와서 묶였어요. 얘들이 돌아가면 다 영주인데 자기 영지 관리도 못하고 여기 와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을 고생하게 만든 게 조선 수군이에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 이겼는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100분의 1 남은 군대가 덤비는 거예요. 여기서 초조해지거나 성급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명랑에 왔을 때 분명히 조선 수군이 내리는 전술적 목표에 대해서 자기들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 오늘만 이기면 되는데. 결국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은 10배의 희생을 치러도 된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해왔지만 이거 마지막 순간이야. 이것만 넘기면 돼. 그러면 인해 전술로 돌격해서라도 오늘만 이기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우세하고 요것만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군인이나 리더는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분명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최선의 방법을 안 찾고 가장 편하거나 가장 쉽거나 가장 단순한 방법을 찾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더욱이 상대방이 명장일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살이 좁다고 새끼분에만 집어넣었다는 것은 오늘만 이기면 된다. 오늘만. 지난 7년간의 모든 한이 풀린다. 10배로 죽어도 좋아. 들어가. 이렇게 됨으로써 전술적 자세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수인 장군의 대승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경우에도 최소의 희생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둔다. 즉 전술적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눈 감고 돌격하자가 최선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한 명의 헛된 희생도 남기지 않고 최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하죠. 오히려 압도적 승리, 눈앞에 뻔히 결과가 보이면 쉬운 방법으로 가버리려고 합니다. 리더는 항상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고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